저는 1시간 동안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굉장히 생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는 어떤가요? 편한가요? 이름이? 요 이름이? 보건, 환경, 방사선.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 학부가 최근 2015년에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통합을 해서 융합으로 만들어 놓은 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요. 환경보건. 이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떨까요? 제가 잠깐 이제 저희 학부 소개를 슬라이드 한 7, 8장 정도에서 짧게 할 겁니다. 짧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주되게 뉴클리어 메디신이라고 하는 핵의학 하고, 그 다음에 이뮤놀로지라고 하는 면역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나게 한번 제가 표현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학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국가에서는 물론 이제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국가가 하는 정책이 모두 다 순기능이다, 또는 모두 다 역기능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논할 이유는 아니고요. 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그 자체적으로 순기능을 토대로,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보건 환경, 즉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우리 지금 현 사회가 실버 사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겨울 맞아서 엘니뇨, 라니냐, 이상 기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갑자기 하강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 그 환경 쪽으로부터 보건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조금 묶어서, 우리 왜 사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살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면 요 지금 국가에서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이 내용 또한도 같은 맥락이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우리를 많이 괴롭힌단 말이죠. 특히나 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또 방사선이나 원자력 부분들을 많이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방사선이 사용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기관 가서 보면 그걸로부터,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는 검사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걸로부터 우리는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죠. 하지만 또 그거에 이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굉장히 침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대부분 환경이라고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맨 마지막에 있는 요런들,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해줘야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거냐, 요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국가에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부응하는 내용들이 이 보건환경융합과학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융합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거냐? 이 환경,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이 환경과 보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사선이나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고, 저희 학교에, 우리 학교에 일원으로 되신다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3가지 트랙으로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이겠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환경보건, 방사선,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런 트랙들입니다. 보건의료 트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죠. 이렇게 갈까요? 보건의료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단검사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료기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이 가슴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무언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영상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된 내용에 세포 단위로, 모레큘러 단위로, 분자 단위로 하나하나 검출했던 것을 결과로 빼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의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의사들이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그다음에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들 이외에도 그거를 서포트해 주거나 그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발해 주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핸드폰을 사용을 합니다. 모바일 폰을. 누가 만들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품이 만들어져야 향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 진단검사 과학 분야라고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모든 분야들, 세포 단위로 또는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갈 수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환경보건 트랙은 뭐냐? 서두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기후변화나 아니면 수질, 공기, 토양, 내지는 폐기물, 이런 것들로부터 인해 요소는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속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2011년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가 있었습니다. 폭파가 아니라 폭발이 있었죠. 왜 폭발이 됐을까요? 아니, 그거는 추후 문제고, 폭발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금은 행위가 이상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행위 중에 하나가 식료품 중에 이 해조류 있죠. 미역, 다시마, 김. 요게 막 팔리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러다 보니 나는 그걸로부터, 방사선으로부터 좀 피해를 막아야 되겠어 라는 그런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갑상샘의 요오드 성분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그 해조류를 섭취했었습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금방 예로 들었던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환경보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의 예를 들었지만 수질이나 공기나 토양, 폐기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직업병으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야들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방사선 원자력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트랙을 단독으로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건과 환경을 투 트랙을 다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그런 트랙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진단이나 치료, 그 다음에 핵의학, 아까 제가 전공했다라고 하는 핵의학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방사성 물질 중에는 동위원소도 있고 발생 장치도 있어요. 그 분야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연구하는 그런 하나의 트랙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진출하는 트랙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감독자 면허도 취득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 또는 전문 연구자, 그다음에 전국에 이 방사선 관련된 학과가 45개가 있어요. 그 45개 학교로 교수직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이 보건학부라고 하는 이 학부에서의 미션은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자본입니다. 이 자본 시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사업비들 어떻게 따갖고 올 거냐? 그러면 국가에서 발전 계획안으로 막 내놓았던 사업들 끌고 와서 연구과제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택한 삶을 조금은 연구자들에게 또는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축약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산학 연계입니다. 그러면 산업체나 의료계나 이와 같은 기타의 연구단체하고도 연결성을 해서 요즘은 사회로 이렇게 취업해서 진출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전문성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이랬었을 때 스펙 하잖아요. 그 스펙이 영어나 뭐 기초적인 언어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활동했느냐 이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동아리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을 내가 가입한 것과 가입은 되어 있으나 친구 따라서 간 거나 결론은 같으나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한다면 어떤 쪽에 더 점수를 많이 줄까요? 내 스스로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동아리에서 얼마만큼 계획하고 정말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이 반영이 됐었을 때 높은 평가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학 연계가 됐었을 때 직접 실전에 가서 그 분야의 연구자들과 전문가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슬라이드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슬라이드는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이런 곳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한 트랙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방사선이나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뉴스에서 이와 같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막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벌써 7년 전 얘기니 어땠을까요?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폭파됐대, 큰일 났다, 뭐 이런 정도만 인식할 수도 있고 또 나름 관심이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노력했을 수도 있죠. 이게 터졌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먹는 생선이나 바다는 막을 길이 없으니 거기에 방사선이 많이 노출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저 또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딱 일어났었을 때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들고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니까요. 마트의 생선 가게 옆을 측정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바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냥 가서 몰래 했어야 되는데 소리를 나게끔 하면서 측정을 했어요. 알람 소리가 막 나게끔. 근데 조금은 측정이 되더라고요. 평소 다른 곳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서 온전했을까요, 제가? 쫓겨났겠죠. 너 뭐야? 당신 뭐야?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2011년 3월 달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11월 달에 또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쪽 우리 서울 이 강북 지역에 월계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아스팔트에 방사성 물질이 많이 함유된 그런 사건들이 한 번 있었어요.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가 가서 측정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엉뚱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막 들고 가다가 여기서 많이 측정되는데 뭔가가? 그리고 신고를 해서 그 아스팔트를 쫙 걷어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관심이 극도로 많아졌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우리 몸에 뭔가가 영향이 미쳐지는 건 아닐까?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뉴스에서 계속 연일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와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사실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쓰나미에 의해서 이 원자로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냉각수 공급하는 송전탑이 무너지면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이 원자로의 노심은 굉장히 열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열을 식혀주지 못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 4, 5년 전에 나왔던 판도라라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옮겨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제가 첫 슬라이드부터 그러면 방사선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지금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무관심하거나 관리가 잘못되어지면 사고가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도 그런 사고가 많죠. 슬픈 사고들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잘못된 것이 일상적으로 습관화되어지면 사고로 연결된다. 이렇게 그냥 축약하고 그 부분은 좀 뜨끈뜨끈하고 예민한 부분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방사선에 관련된 사고도 있고요. 그 사고로부터 이와 같은 지역적인 부분들로 원인들이 막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는 이와 같이 쉬운 4개가 되는 원전기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 이후에는 또 10기가 일단 정지되고 그 사고에 관련된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과연 안전할까? 이제 퀘스천이 막 되죠. 올해만 해도, 작년이죠, 벌써. 2018년도니까 2017년도에 여러분들 느껴보셨나요? 건물에 있으면서 진동이 오는 걸 느꼈었을 겁니다. 결코 우리나라 또한도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한번 화두를 던져볼게요. 안전하지 않다. 그 말은 뭘까요? 학문적인 측면으로 연구할 게 많다.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이슈가 막 만들어지면 우리가 뛰어들어서 다시 찾아보고 정리하고 실험해 볼 분야가 많아지더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 벌어지는 사건,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요. 1978년도에도 사건도 있었고요. 가장 크게 이슈화 됐던 게 이 친구예요. 체르노빌이요. 소련에서 일어났던 86년도 사건입니다. 체르노빌 사건은 굉장히 큰 사고였고 우리 인류에 어떻게 보면 한 재앙의 축을 장식한 사건임에는 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방사선이나 원자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시각으로 보면 또 굉장히 고마운 하나의 부분도 있어요. 즐겁다가 아니라 고마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로부터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연 방사선이나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방사선 양이 단위로 1mSv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1mSv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의 백데이터로 베이스로 제공하는 게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참 피해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 죄송한 가운데서도 앞으로 그런 사건들이 더 빈번하지 않아야 되겠기에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열심히 고마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체에 각각의 기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신체가 방사선을 받았었을 때 얼마나 반응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는 연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생식샘이라고 하는 생식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부위인데 생식선이 민감도가 방사선의 민감도가 과거에서는 2였어요. 2. 그랬는데 요게 요 피해자들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니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0.8이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산출하게끔 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호기심이 좀 불러일으켜지나요? 오늘의 저의 주된 목적은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원자로에 관련돼서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원자로만 비교를 해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원자로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일본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자로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로는 그래도 안전하다.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비등경수로형은 이 노심이 있는 원자로 압력 용기에 냉각수 공급하는 이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한 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요. 요와 같이 두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경로가 다 차단이 돼버리면 정말로 악결과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요거보다는 그나마 안전성은 있더라. 두 트랙으로, 두 웨이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한쪽이 에러가 난다 한들 한쪽에서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기적으로 설명을 좀 안전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계속 후쿠시마를 지금 논해 드릴 건데요.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어떨까요? 이 공기 중으로, 그 다음 이 해수면으로, 바다로 그 방사성 물질은 계속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닷물로 계속 냉각하고 있었다라는 아마 뉴스도 접했을 겁니다. 바닷물로 계속 냉각이 됐어요. 냉각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태평양은 안전할 것이냐? 태평양 상공에 있는 공기는 안전할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 지구의 아주 과학적인 그 활동으로 인해서 희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석작용이요. 희석은 뭘까요? 농도값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희석이 된다는 얘기는 농도가 진했던 것이 옅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간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옅어지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요. 물론 바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기는 됐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뒤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우리가 먹거리의 문화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거 먹으면 안전할까요? 뭘 먹으면 집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먹으려 그러면 엄마는 야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안 돼. 콜라 그것도 먹으면 안 돼. 몸에 안 좋아.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집에 있는 꼬마들도 뭐 먹으려고 하면 엄마가 안 돼. 살쪄. 키 커야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쪽 돌아보면 이게 어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오리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닭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고 따지면 뭐 먹고 살아요?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그게 치유가 되고 또 먹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면 위험은 하지만 그래도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이미지는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일본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반대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일본보다도 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은 더 위험성이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요. 그 전에 봐야 될 건 금방 요와 같은 내용입니다. 바람이 설령 이렇게 확산돼서 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베크렐 이상 빨갛게 되어져 있는 것부터 해서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 가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민간 단체에서나 이와 같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죠. 저도 이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하지만 이렇게까지 위험적이지는 않더라 라는 전제하에서 그래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안 그럴까요? 자, 뭐 비근한 예로 암에 걸릴 확률이 0.1%래요. 그러면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 제가 0.1%에 포함이 되면 저는 100% 하니까요. 제가 0.1%에 포함이 되면 저는 100%로 감염이 되거나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조심은 하자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일본에서 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원자로의 발전소고요. 그 다음에 준비 중에 있는 것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 거 한번 보세요. 건설 준비에 예정되어 있는 게 188기예요. 지금 그림으로만 봐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잖아요. 뭐 설마 이 지도 못 보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우리나라고요. 이 주변에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러면 지진대는 여기만 지진될까요? 이쪽도 다 지진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방어의 관계들, 그 다음에 이 건설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 환경적인 요인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떠넘기는 건가요? 저를 더불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연구자들의 몫, 또 전문가들의 몫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나 전 세계적인 규제, 그거에 동참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준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또 하나의 슬라이드는요, 이 중국에 관련된 지진의 취약 관련된 부분들, 금방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가정으로 지진이 발생이 딱 됐었을 때 이 원자로들이 과연 안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위험성도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또한도 굉장히 많은 이 원자로를 건축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시사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사고가 우리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내용은요, 사고가 나서 바람이든 바다든 이 울릉도나 독도 쪽으로 밀려왔었을 때 우리한테는 피해가 얼만큼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연간 0.3mS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소개를 한번 잠깐 드렸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이 방사선으로부터 연간 얼마를 받아야 되더라, 맥시멈은 1mS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이었어요.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0.3 정도밖에는 미치지 않더라.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제 빗물이나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빗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2리터씩 1년 동안 먹는다고 음용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아이오딘이에요. 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물질이고요. 세슘입니다. 질량수는 137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왜 이 친구들만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 이 아이오딘 131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굉장히 많이 기화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고, 요 세슘은 기화도 되지만 물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놈들이거든요. 놈이라고 그래서 조금 안 좋은가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 친구들이 얼마만큼 물에 들어가 있는 거냐? 그러면 연간 0.045mS나 0.009mS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단위를 보시면 요 단위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소개를 드린다면 이 시버트라고 하는 단위는 유효 선량이나 등가 선량을 나타냅니다. 쉽게 설명한다 그러더니 등가 선량, 유효 선량 그러면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풀겠습니다. 방사선이요, 공기 중에 막 떠돌거든요. 떠돌고 있는 이 방사선이 인체로 들어오는 순간 내 몸이 피폭당하는 그 선량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먹었기 때문에 체내로 이와 같은 양이 들어올 것이고 그 들어온 물질로부터 얼만큼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 선량은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시버트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접두어로 붙어 있는 밀리입니다. 밀리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0.035 밀리 시버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으로 떠돌아다니는 친구입니다. 아까 요 기화 잘 된다 그랬잖아요. 세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는요 0.0001이에요. 그런데도 아까 제가 하나 이벤트로 말씀을 드렸죠. 후쿠시마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식료품 중에 하나는 해조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친구를 막아요. 요 친구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갑상샘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물질이에요. 우리가 김을 딱 먹으면 거기에 있는 요오드 성분이 갑상샘에서 요오드 너 들어왔어? 나하고 나는 너가 필요해. 그래야 나는 호르몬 조정을 할 수 있더라. 마구 잡아 당긴단 말이죠. 근데 갑상샘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끔 되면 배가 막 이렇게 부르면 잘 안 먹어지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먹죠. 근데 갑상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몸으로 들어와 있는 요오드 성분을 한 20%를 딱 잡아 놓으면 일정한 시간 동안은 다시 들어오는 요오드는 다 배출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이나 요와 같은 분비물로 막 배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을 열심히 먹어놓으면 요오드 성분은 이미 갑상샘에서 다 충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아이오딘 131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온다 한들 나는 무섭겠습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왜? 다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순간이지만 그 선량값도 굉장히 낮더라 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07에서 0.19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가까이 가시면 이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선량이 굉장히 낮더라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공기나 수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해서 놓고 봤었을 때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걸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체르노빌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지역이나 그 인근의 나라에 대해서는 피해가 많고요. 지금도 체르노빌 그 원전 부근에는 황폐해져서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있습니다. 일본 지금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하나의 트렌드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건 웰빙 또는 웰다잉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죽는 것도 안도 잘 죽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고통받으면서 죽는 거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 아직 허용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존엄사나 안락사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폭파 사고가 있었던 그 인근 지역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나는 내가 내 고향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허용하는 일부 허용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영향을 덜 받아가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슬라이드는요 비교를 한 겁니다. 사고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맞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가장 위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요 단위는 미리시버트 단위고요. 우리가 CT 들어보셨습니까? CT. 의료기관 가면 CT, 뭐 PT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CT나 펫이라고 하는 PET 검사를 1회 하는 선량은 약 10mS에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저 검사를 왜 합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선량보다도 그 영향들은 훨씬 적더라.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됩니다. 2011년 4월 7일 우리 선량들은 아까 0.0001 연간 계속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는 영향을 좀 볼 거예요. 우리 몸에 방사선이 탁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리 인체에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 거냐? 이와 같은 하나의 물음이 발생이 되는 거겠죠. 내 몸에 들어오면 방사선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맞아봤으니 얼마큼 맞았는지 모르는데 하지만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비근한 예로 이런 표현을 좀 드릴게요. 환자분들 있죠. 암 발생이 돼서 그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그분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치료가 끝난 뒤에 치료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합니다. 무언가 고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 표현도 하세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어떤 몇 분은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방사선이 우리 인체 내로 들어가면요. 물론 굉장히 많은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선량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고 많은 선량이 집중돼서 들어가게끔 되면 그 부위를 태웁니다. 죽여요. 그래야 나는 암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암을 치료할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정한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악성 신생물을 없애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성이 없이 내가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다면 그것도 많은 양이 노출이 되었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혹시 아까 판도라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그 모 배우가 아주 연기를 잘하더구만요. 보니까 막 구하러 들어갑니다. 구하고 나와서 막 피를 토합니다. 객혈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들이 이런 형태로 막 바뀌는 모습도 영화에서는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이런 형상으로 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방사선이나 원자력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주러 나오셔갖고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괜찮을까요? 많이 맞았을 때예요. 많이. 갑자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맞았었을 때 발생되는 거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부가 멀겋게 일어나고요. 그거를 크기까지 이렇게 재어보면 어떤 것들은 한 근 10cm 정도에 육박하는 크기로 한 부분적으로 발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와 같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때 피해 사례를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이야기 할게요. 지금 여기는 피해 상황에 관련된 거를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과거에 방사선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X선이 있잖아요. X선은 1895년에
렌트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방사선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20세기 초에요. 1900년도 초에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행위가 벌어집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너무 이렇게 말하면 얘가 어설플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산림욕 하러 막 가죠. 산림욕을 하면 피톤치드가 나와서 너무 좋아, 건강에 좋아,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때 20세기 초반에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방사선을 하루에 일정량을 맞으면 건강에 좋더라. 상상 가십니까? 근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알 수가 없었으니까.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지를 정확히 모르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만약에 지금도 야 퇴근하면서 X선 한 번씩 이렇게 맞고 퇴근해야 돼. 여러분들 상상하고 싶습니까? 그럴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건들도 있었더라. 하지만 이제는 이거에 대한 피해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피해 사실들에 관련돼서 두발, 헤어가 로스가 일어나는 거죠. 두발에서 머리가 막 빠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도 모르지만 암 치료를 받으시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특히나 항암 치료 받고 나면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렇거든요. 암 치료를 받으면 그 부위가 또 이와 같이 모발이든 이와 같은 털들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계속 같은 영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옆머리들이 다 이렇게 빠지고 없어지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결정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용어입니다만, 그러면 방사선 피폭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봐라 그러면 결정적인 영향과 여기에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확률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거는 금방 보여지는 것처럼 피부가 뻘겋게 발적이 일어나거나 이런, 아니면 어디에 세포수가 막 줄거나 이런 것들은 결정적이에요. 그러면 확률적인 건 뭐냐면 미래에 어떠한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암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 자손이 돌연변이로 태어나거나. 좀 끔찍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확률이죠. 내가 100을 맞으면 무조건 돌연변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크게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결정적인 요인들, 영향들만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영향 중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로 그래프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0.1시버트예요. 아까는 미리 단위였잖아요. 그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게 없어진 단계에 0.1시버트예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선량이 되겠죠. 미리시버트에 비하면. 그때부터는 맞은 선량만큼 비례적으로 증가가 일어납니다. 리스크가요. 근데 여기는요, 확률이에요. 비례적이지 않는단 말이죠. 덜 일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체질 내지는 사람의 어떤 처해져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논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학문으로 연구로 할라 치면 저 정도의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막아보자 라고 하는 개념들로 접근하게끔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안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환경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음식물 섭취로 인해서 0.38, 그 다음 라돈으로 1.40.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요, 자연방사선, 즉 환경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방사선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러고 앉아 계시는 이 우리 강당은
환경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나와요.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에서도 나오고요. 벽에서도 나오고요. 여기 스피커 앞에서 다 나옵니다. 하지만 멀리 못 가는 놈들 또는 그 양이 적은 친구들, 이런 녀석들이 우리 주위를 계속 감돌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저쪽 지붕 위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정에, 건물에 들어가면 천정에 화재 감식이 있잖아요. 소화 내지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거나 뭐 열을 감지하는 그 친구들 안에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아메리슘이라고 하는 AM이라고 하는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녀석들은 연기가 올라오거나 열이 뚝 올라오면 그 차단 효과로 인해서 비상벨을 울려주고 스프링클러를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별로 위험하지 않아. 왜? 날아오는 거리가 되게 짧아요.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못해. 종이로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더라. 하지만 많지만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지금 이런 슬라이드는 이제 앞으로 한 두어 장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사선에 관련된 측정을 하고 있고 감시도 하고 있더라. 국가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또는 간이적으로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요 영상, 마지막 영상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우리 학교나 이런 데에 뭐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빗물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측정, 풍량계 뭐 이런 것들 막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간이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뭐 내지는 인터넷상으로 들어가면 요 감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어플 받아서 요거 작동시켜봐도 괜찮죠. 물론 작동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센서가 있어야 돼요. 다만 정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을 설치해 놓으면 오늘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방사선 양이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는 중앙 그 부에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더라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사선을 측정하는 거고요. 요 영상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이제 저희 우리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서 일본 가서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요와 같이 잎들,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양배추를 가지고 방사선이 얼만큼 함유가 되어 있는지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측정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줄기부터 이렇게 지금 검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방사선에 다 노출된 내용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예 뿌리에서부터, 그러면 뿌리부터 올라왔다는 얘기는 토양에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입으로까지 왔다. 이렇게 반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호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미역,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노출을 시켰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적으로요, 보세요. 요건 양배추 내지는 잎사귀입니다. 잎사귀인데요. 요 친구들은 줄기부터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쵸? 특이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양배추들은 토양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제어를 하고 공기 중에 있는 걸로는 오염될 여지는 있더라. 두 가지로는 다 오염되지는 않더라. 아주 조금 재미난 실험 중에 하나라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결국은 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보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방사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 이롭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면 역으로 해로움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더라. 그렇게도 저는 해석하고 싶거든요. 따라서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이 보건 환경융합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축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고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좀 재미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슬라이드를 다 소개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시간을 좀 잠깐 가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